오늘 제가 이 북한 광물자원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무역을 시작한 지가 저희들이 한 30여 년 이래 지내왔는데, 이제 2016년 이후에 완전히 단절이 돼서 지금 현재는 북쪽하고 전혀 관계는 무역 관계는 없어졌지만, 그간에는 우리 남북이 교역이라든지 서로 왕래라든지 이 광업 활동, 북한의 많은 자원 활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직접 협력 사업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남북 관계라는 것이 이 시대별로 많이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라는 거 지금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89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계속 이렇게 사이클을 타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은 또 반드시 여기 다시 또 돌아가서 올라갈 시기가 조만간에 머지않은 시간에 오리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은 북한에 뭐 강산이 많다 얘기를 하는데 아마 핸드폰에서 AI에 딱 쳐봐가지고 북한 광물자원 현황에 대해서 좀 알려줘 하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전국토의 한 80%가 광물이 분포되어 있고 아주 많고 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그쪽이 북한이 이 통계 자료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 드리기가 힘들고 정부 통계 데이터를 봐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이제 광산 자료에 대해서는 엄청 공개를 꺼리는 편이고 지금도 현재도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2016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하면서 그 이후에 완전히 차단이 됐고 또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더 거래도 없었기 때문에 북한 통계라는 것은 오늘 제가 몇 년 전의 데이터를 아마 보여드릴 건데 그 데이터는 과거에 활발했을 때 그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북한에 진짜 자원이 많다는데 북한 광물 자원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있고 근데 왜 남북한 교류를 하려면은 무엇이 문제냐? 두 가지 문제거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문제는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를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문제를 잘 못 풀어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어떻게 해나가면 될 것인가. 아마 여러분 세대에서 이 남북 공기가 좋아졌을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 하는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북한의 광업 현황과 광물자원 협력했던 사례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까 요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 드시고 뭐 다 끝나고 하다 보면은 잘 하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바로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북쪽에 이 사진 보면은 이게 2001년도 사진인데 2001년도에 제가 40대 초반인데 요 사진인데요. 이때 처음에 이제 북한에 들어가면서 그 지질조사를 하기 시작해서 북쪽하고 관련성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광산, 북한뿐만 아니라 국내 광산, 해외 광산에서 광산 조사를 하고 개발을 하는 업무를 계속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사진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박광호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제 짧은 능력에 공부 더 해라고 동북아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선임해 주셔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광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광물이라면 무엇입니까?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천연산의 그 화학 구조를 가진 무기물질을 갖다가 광물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서 이제 광택이 있고 열 전도성이 있으면 그거를 금속 광물이라 그러고, 그것이 없으면 이제 비금속 광물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이거 PDF 파일로 꽂혀가지고 좀 바꿨어요. 광물과 금속 광물과 비금속 광물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나눠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석탄과 원유 이런 것은 에너지 자원으로 세 개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광물은 구분이 되는데, 광물은 그럼 우리가 광물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표현해 보면 이제 자동차가 나오는데, 자동차에 어떤 광물, 자동차하고 광물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에는 거의, 또 이 건물에도 거의 광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원, 요즘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전기 자동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히토리하고 아마 리튬이 나올 거예요. 전지기 때문에. 그 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원은 뭐 아연, 카드뮴, 마그네슘, 몰리브덴 이런 광물 종류, 철판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전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많은 광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거는 이제 히토리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북한에 히토리 많다 그러죠. 그럼 히토리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뭐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히토리 자체는 거의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히토리 자체가 뭐 비행기라든지 첨단 소재 다 조금씩 들어가서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얘기하는 히토리. 북한의 이제 히토리는 학자들보다 많이 차이가 있지만 엄청 많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히토리 개발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광물 자원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나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에 모든 광물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런 간단한 만화를 봐서도 아실 건데, 그런데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광물 자원이 1970년대하고 80년대에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캐서 써서 우리 국가 기관 산업에 활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자원 자체가 고갈이 되고 신부로 되어 있어서, 그때 눈을 돌린 게 90년대부터는 해외 자원으로 눈을 돌렸었어요. 해외 자원에서 해외 광물 자원 개발, 뭐 선두주자는 우리 원주에 있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인데, 이 회사에서 해외 자원으로 눈 돌렸던 것은 산업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해외 자원으로 눈 돌리는데, 결국은 이 히토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돌인데, 히토리 이런 돌에 0.03%, 5% 이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히토리라는 것은 어떤 산에서 그냥 막 캐는 게 아니라, 광물은 원소 단계로 있기 때문에 캐가지고 그거를 부숴가지고 거기서 원소를 뽑는 게 이 광업이거든요. 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험난한 경로를 얻어요. 예를 들어서 요만한 돌에, 이 탁자만한 돌에 히토리가 얼마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거든요. 손톱 하나도 안 나올 정도로 히토리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련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광업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바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리튬. 요즘 뭐 전기 배터리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리튬은 뭐 볼리비아라든지 아르헨티나, 칠레가 전 세계 리튬 공급을 한 90%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리튬 트라이앵글이라 해가지고 남미 쪽에 소금 호수에서 그 증발되고 남은 것을 이 탄산 리튬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기차 배터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히토리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다른 모든 원소 자체가
자원이라는 건 전 세계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이 공평하다는 게 저는 자원하면서 느꼈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저쪽 이라크나 쿠웨이트나 이쪽에 사막지대, 예전에는 70년대 이전에는 거기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사막이었고 유목민 살았었는데 거기 석유가 있죠. 또 아프리카 그 황량한데 그 원주민만 살던 데가 지금은 굴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런 게 많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 전 세계 지역의 편재성을 가지는 게 광물 자원의 특징이에요. 한 군데 뭐 여러 가지 광물 자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는 무엇이 강하고 어느 나라는 무엇이 강하다. 어떤 광물이 많다. 이런 편재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 뭐 북한 자체도 북한도 전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세계 1위 광물이 하나 있거든요. 마그네사이트라는 건데 그 마그네사이트에서 마그네슘 추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그네시아라는 벽돌을 만들어서 내화물로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광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얘기는 이제 자원도 각국마다 다 자기네 자원 민족주의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7%요. 97%로 나와 있는데 99%로 보셔도 돼요. 거의 99%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외 아니면 북한도 뭐 해외가 되다 보니까 광물 자원을 해외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왜 북한이냐? 광물 자원은 그 원가 구조를 보면 아실 거예요. 원가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뭐냐? 운임이거든요. 해외에서 갖고 들어오는 운임이 거의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기차라든지 배로 와도 우리 하루 안 걸리잖아요. 몇 시간 안 걸리잖아요. 그게 다 경비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자체가 워낙 또 광물 생산하는 단가가 싸요. 그래서 북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는데 북한하고 저쪽 호주하고 가격이 똑같다면 저희들 북한 안 가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논리를 생각하면은 북한이라는 거는 싸고 좋은 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자원 개발을 하면서도 플러스 알파의 효과는 정치적인 효과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도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광물 자원이 유용한 겁니다. 그럼 한국의 위치는 이렇게 그 99%를 수입한다는데 한국의 위치는 어떤 거냐? 제가 2000년도부터 90년대 말부터 이제 자원 개발을 해라 해서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CIS 동남아 이래 오지를 많이 다녔어요. 저는 주로 선진국에는 못 가고 그런 오지만 많이 다닙니다. 직접 탐사하기 때문에 가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녀보니까 그 당시 제일 커다란 벽으로 느껴졌던 게 세계 메이저들이에요. 뭐 광산을 개발해서 하나 살라려면 이 사람들이 다 방해를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방해를 하냐면 전 세계 광물을 어떤 특정 광물은 벌써 유통망이 형성이 돼서 이 작은 나라 국가들이 사가지를 개발하게 되면 자기네들 물건을 못 파니까 내가 개발 안 해도 좋으니까 그 광산을 선점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더군다나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 자원의 블랙홀이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이 중국이 자원의 블랙홀이 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거의 10%씩 이래 올라갔던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이때 중국이 전 세계 자원을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해외 사업을 경쟁을 하다 보면은 이 중국의 자본이 저희들이 게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중국, 일본은 위에 있고 우리는 후발주자로 가면서 남들보다 한 20여 년 이래 늦었는데 후발주자로 갔는데 참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건지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원 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광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나라 산업 원료로도 지금 가지고 와 있는데 이따 뭐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광업은 일반 사람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그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펀딩을 조성해서 광물을 하면 되는데 보통 해외 자원 개발이든지 국내 자원 개발이든지 누가 뭐
누구네 집에 금광이 있다더라 이래가지고 그 금광을 개발해볼까 이러면은 확률이 사실 탐사를 해서 개발하는 데까지 성공할 확률이 0.5%예요. 자원이라는 게.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면 이 돈 있으면 다른 거 하죠. 다른 거 하기 때문에 자원에 대해서 일반인은 접하기 힘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려요. 시간도 보통 10년 생산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데 일반 웬만한 기업에서 재무제표 보면 1년, 2년 단위로 이래 끊어가지고 계획 대비 실적 따지는데 자원을 누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그 큰 실착을 했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실착을 했던 게 이명박 정부에서 그 자원 예결을 해서 그때 막 토대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광업공단 같은 경우에 보니까 완전 자본 잠식이 되고 전부 적자로 도로 쓰는데 왜 해외 광산을 찾기 때문에 적자로 도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한 10년 정도 기다려져야 되는데 이거 공기업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이래서 회사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그 광물자원공사는 저는 이제는 그 퇴직 증명서도 이제 뗄 수 없을 정도로 회사가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래 시간 오래 걸리지는 잘 안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이 자원 개발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소비 순위, 우리 수입해서 제품 만들어서 해외 파는 전형적인 무역 국가잖아요, 저희들이. 근데 유연탄 우리나라에 전혀 나질 않아요. 우라늄, 철광석, 동, 아연, 니켈 지금 거의 나질 않습니다. 0%입니다. 국내에서 나오는데. 근데 세계에서 소비 순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를 나가서 뭘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아시다시피 유연탄은 어디 쓰냐면은 좀 전기 씁니다. 우리나라 발전소 원자료가 아니면 석탄이에요. 그 석탄 발전소에서 강원도 탄광에서 나오는 무연탄을 쓰는 게 아니라 호주나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그 활성 물질이 들어있는 유연탄을 써요. 요것을 쓰고 또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소죠. 이 철광석 포스코에 들어오지만 우리나라에 철광석 한 30만 톤에서 50만 톤 정도 100만 톤이 안 나올 거예요, 지금도. 100만 톤이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 수요액은 7,300만 톤이에요. 그래서 거의 해외에서 수입한다고 보시면 되고, 동아연 니켈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소비 순위를 이렇고, 이래서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요거는 다 북한에 다 있는 광물이에요. 그럼, 유연탄은 없지만은, 나머지는 다 있어요. 우라늄 원자력에서 또 제어가 되겠지만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나라에서 협력하면 걔네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래서 결국은 남북 광물자원 사업이라는 건 윈윈이에요. 그러니까 광물이 윈윈 메이커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남북 광물자원 개발입니다. 자원전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미하고 중하고 정면으로 붙어가지고 그 밑에 고래 싸움에 새우 터지죠. 우리나라 새우골이에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제일 큰 손이 중국이에요. 중국인데 우리 지금 중국에서 배터리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그 IAEA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이 광산 채굴부터 해가지고 제품까지 만드는 최종대까지 했을 때 중국이 50년 굴기를 했습니다. 이 자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히토류가 2007년도 일본의 생각고열도 문제로 해서 이슈화가 됐지만은 사실상 중국은 전 세계 광산을 한 20년에 걸쳐서 다 죽였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한국도 옛날에 광산에서 많이 대한민국 그 교과서에 우리도 교과서에 전 세계 텅스텐이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어디냐 이러면 그 강원도 상동광업소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난 적이 있거든요. 또 너머 충주의 활석광산 이런 교과서에 나올 만한 광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중국 애들이 굉장히 덤핑으로 막 20년 막 쳤어요. 지금 어떻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거 수입해서 쓰는 게 좋은데 이 광산 개발 안 하고 다 문 닫았습니다. 우리나라 90년대 문 다 닫았어요. 닫았더니 이
90년대 말 2000년대부터 이제 자원 가격이 뛰기 시작합니다. 다한테 가격이 2007년도, 8년도, 10년도 이때는 100불이던 게 1000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이제 자기들이 출혈했던 거 한 방에 그냥 다 끌었어요. 야, 이게 참 재미난 종목이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제품은 좋을 수 있지만 이 원자재가 없어요. 전부 중국이 다 차단해서 중국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몇십 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머지 나라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 각 종목들 자기들이 많은 종목에 대해서 옛날에는 막 풀어줬는데 이제 다 이렇게 감싸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자원민족주의라 그러는데 이 자원민족주의에서 이제 다들 각국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원에 대해서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사기가 더 어려워지고 비싸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든 그 제품 단가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다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은 이제 미지의 상태의 그 필드에서 자원을 개발해서 가지고 와야 될 때는 벌써 지난 거지만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자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 그래서 눈을 돌린 게 북한이었는데 마침 북한도 이 남측하고 병역 사업을 하기로 했었고 우리가 88년도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 77 선언 해서 북쪽하고 얘기를 시작한다 그랬었다가 지금까지 왔죠. 이따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 뭐 한국에서 광업하고 북한에서 광업인데 한국은 산업 원료로 쓰는 것이 광업이고요. 산업 활동을 하는 것을 광업이라는 개념으로 쓰는데 북한은 이 천연 자원은 모든 인민의 재물하고 헌법부터 지하자원 법령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광산은 외국인들이 가질 수가 없어요. 전부 인민들 것인데 그러면 이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산업 중요한 이 중공업 부분의 하나로 해서 이 생산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거는 이제 각 정권마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각에다가 자원개발성 석탄 이렇게 이 자원개발하는 데가 4개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석탄, 금속, 비철금속 자원개발성 이건 탐사만 하고 요 종목은 다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요 내각 위에는 수령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 광업의 의미는 채굴을 해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일로 가죠. 광업은 최종 목적은 평양 시민의 복지 건설을 하는데 쓰는 산업 원료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군수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석탄은 발전하고 탄소화학, 석탄에서 빼는 탄소화학 요거를 만드는 가장 큰 재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쪽에서는 이게 중화학공업으로 광업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요 하나 또 보여드리면 얼마나 이제 광업에 대해서 뭐 애착도 아니고 있느냐 하면 2011년도 요때부터 이제 12년도부터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쭉 오는데 매년 북한에 신년사를 하면은 요즘은 뭐 신년사 하면 우리 남측에서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신년사 하면 신년사에서 내용물 발췌를 하다 보면 석탄이라는 얘기가 항상 나와요. 석탄 쭉 나오고 석탄하고 금속공업 이 지하자원 부분에 대해서 항상 교시가 떨어집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광업이 굉장히 필요한 재원이고 특히 그 전체 생산하는데 GDP의 한 12~13%를 차지하고 있는 게 광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럼 북한에 어떤 광물이 있느냐 이거 봤을 때 이 한반도 전체적으로 보통 이제 지질을 먼저 보는데요. 한반도 지질을 보면은 북한이나 남한이나 비슷해요. 이 지층이. 다만 이제
요쪽 북한 요쪽 지층이 연대가 어떻게 나이가 누가 더 먹었냐? 나이는 북한이 더 먹었습니다. 북한의 최고 오래되신 분이 35억 년 전 된 돌이 있고요. 우리는 한 26억 년, 한 10억 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돌이 우리는 제일 오래된 게 백령도 가다가 이쪽에 연평도 쪽에 있는 돌이 한 24억 년, 5억 년도의 연대 측정 결과가 나오는데 북한 한 35억 년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거의 다 비슷해요. 남측하고 북쪽하고 그 종류는 비슷해. 그래서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도 작은 땅덩어리에서 광물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광물의 표본, 박물관 이렇게 세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에너지 자원, 금속 자원, 비금속 자원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북한 애들은 세분을 많이 해놨습니다. 연료 자원, 유색 금속, 흑색 금속, 그 희유 금속, 희토리 금속 이렇게 나눴고요. 광산수를 요게 2016년도에 이제 제가 위성을 통해서 그간의 자료하고 마지막 검증을 통해서 잡아보니까 728개 정도 광산이 있어요. 광산이 있는데 요 보시다시피 이 전도에 이러다 보니까 아마 어떤 AI든지 네이버 지식 여기 물어보면 보통 전 국토의 80% 정도 광물이 분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 자원 분포는 다 특성이 있는데 요 까만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석탄 그리고 여기는 금속 비철 금속이 많고 이쪽은 비금속이 많고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728개 광산 중에서 특성에 따라서 평안남도가 평양 아마 북한 얘기하면 지명이 자꾸 헷갈리실 건데 우리가 서울이 여기 있는 것 맞아요. 평양이 여기예요. 요 평양 위에가 평안남도, 평안북도거든요. 이 평안남도에 이제 석탄광이 많고 평북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요 평양은 평양 내 평양 북부에 군이 또 있어요. 강동군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도 평양시에 속하는 평양특별시에 속하는 광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광물이 좋으냐? 북한자원연구소 데이터를 보면 뭐 요 잠재 가치는 학자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차지하더라도 많은 거는 마그네사이트, 무연탄, 갈탄 요거 3개 정도. 석회석은 우리 남쪽도 많잖아요. 강원도가 석회석이 많은데 요거 3개 정도는 특별하게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마그네사이트는 근데 그 전 세계에서 이제 자원 통계를 내는 데가 미국 지질조사소예요. 미국 지질조사소인데 지질조사소에서는 전 북한에 있는 광물 자원 이 통계치가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서 저희들도 그 1980년대부터 자료를 쭉 리뷰를 해가면서 광산별로 맞춰가지고 낸 것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매장량 도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통계치를 공개 안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일하게 인정해주는 종목이 마그네사이트예요. 근데 마그네사이트는 북한이 러시아하고 거의 1, 2급입니다. 1, 2급인데 생산 자체는 별로 안 해요. 매장량 자체는 북한이 많지만 생산은 거의 없습니다. 뭐 180만 톤, 200만 톤 이 정도. 이러다가 요즘은 이 지도를 보니까 요즘 생산 거의 못합니다. 왜 생산을 못하느냐? 기름이 없어서 못해요. 보여드릴게요. 매장량입니다. 이제 광해광업공단에서 2016년도에 냈던 매장량 데이터예요. 매장량 데이터인데 아까 북한은 728개의 광산이 있다 그랬지만 남한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남한 광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한 5, 600개도 있어요. 석회석 광산 여러 작은 금속 광산은 없지만 우리나라 유일하게 돌아가는 금광 하나 있고요. 철광 2개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남한도 광물 자원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북한의 15분의 1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남한이 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해이되냐 하면 우리는 7, 80년대에 많이 캐서 썼어요. 써가지고 지하 신부화되어 있습니다. 신부화되어 있다는 거는 캐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안 맞아서 지금은 거의 문 닫아요. 아마 뉴스에도 자주 나올 건데 강원도 하면 석탄광 최고 유명한 데가 장성탄광, 도계탄광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2024년도, 5년도 다 문을 닫아요. 지금 뭐 이제 1km 이하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그 밑에 막장 들어가 보면 지하로 내려갔을 때 100m 올라갔을 때 3도 올라가잖아요. 저 밑에 한 7, 800m에 내려가면은 엄청 더워요. 지열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문 닫는데 우리도 자원은 많은데 북한 쪽에는 매장량 자체가 이렇게 되고 잠재 가치가 여기는 이 당시 냈을 때가 3,700조 정도 냈는데 요 가치는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는데 이 정부 차원에서 통계 데이터를 내다 보니까 이 가치라는 것은 그 전년도 경상 가격이에요. 전년도 우리가 석탄을 얼마 수입을 했는데 석탄을 뭐 1억 톤을 수입했는데 거기 톤당 단가가 얼마다 이래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 경상 가격을 가지고 요 기존에 있는 매장량을 계속 곱하다 보니까 매년 요게 좀 바뀌어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은 이제 이렇게 이제 248조, 250조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이것도 개발할 수 있는 양에 대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는 그 현재 시세로 봤을 때는 있다. 이제 요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겁니다. 뭐 북한의 아까 주요 광종은 마그네사이트 우리나라에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광종이 있어요. 인해석은 뭐에 만드냐면 비료 만드는 데 쓰는 돌이에요. 비료 원료 우리 업체 중에서 남해화학이라는 업체가 북한하고 또 이래서 그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나머지는 뭐 저희들도 다 있는데 니켈 없네요. 남한이 니켈이 없는데 니켈은 이 광해광업공단이 세계 3대 세 번째 큰 니켈 방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장량은 이제 얘들이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처음 데이터가 나온 게 1988년도에 북한에서 전국의 광산에 대한 이 책자가 있어요. 조선지질 전서가 있는데 여기 한 2010년도에 우리에 입수돼가지고 제가 2010년도에 요걸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확히 뜯어서 분석을 해보니 광산하고 다 분석을 해보니 얘들이 뭐 7,000존이 일경이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700존이 하는데 실제로 그 산출 방법이 틀려서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는 얘네들이 우리가 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에서 요 정도 한 30% 정도를 북한의 자원으로 인정해주면 어느 정도 리저러블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저희 견해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요거는 서구에서 남한에서 쓰는 매장량이 요거거든요. 그럼 북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남한에서는 요거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북한 광산의 모든 광산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부 있는 광산만 가지고 해보니 한 30% 선. 그것도 이렇게 품위도 틀려요. 그래서 북쪽하고 비교하는 건 단순 비교는 가능하지만 세부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래서 북한이 뭐 광물자원 가치가 한 1경 있다 이러면 북한 한 2, 3천조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또 그 정부에서 로드맵 만들고 그랬을 때 그 정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가지고 자료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럼 북한에 이제 광물자원이 얼마만큼 가느냐? 요것이 북한 광물자원 2016년도
17년도 요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요 이후에 16년도에 수소폭탄 실험했잖아요. 1월 6일 날.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는 게 1월 8일 날 평양을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1월 6일 날 수소폭탄 실험해가지고 제가 못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2016년도에 핵 미사일 실험을 해서 유엔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광업이 북한의 이제 수입원은 광산물하고 수산물하고 인력이에요. 해외 인력 성출해가지고 벌어오는 돈. 요즘은 뭐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해킹이 제일 크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거를 차지하고 기본적으로 얻는 수입은 해외 인력 성출해서 버는 돈하고 그 수산물 수출해서 버는 돈 그리고 광산물 수출해서 버는 돈. 근데 광산물 수출이 어느 정도 되나 보면은 최고 2015, 16년도 됐을 때 13년도 이때는 북한이 이렇게 보면 한 15, 6억 불 20억 불은 안 되죠. 요 정도 북한이 14억 불에서 5억 불 정도의 광산물을 수출을 했었어요. 거의 이제 중국에 했지만은 그러면 전체 수출량 북한의 무역 수지로 봤을 때 총 무역액이 50억 불이 좀 안 되거든요. 50억 불이 좀 안 되는데 광산물 수출액이 거의 반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이 이제 북한 수출 비중인데 거의 뭐 30%, 50%까지 선까지 다 갔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17년도 이후에는 유엔 제재로 하나씩 그 수출 품목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제한하기 시작해서 광산물 수출액은 뭐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되고 왜? 코로나가 또 왔기 때문에 북한과 코로나 일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북한 뭐 홍콩 독감이라든지 아마 이런 거를 들으시고 앞으로 뉴스가 나오시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좀 이래 동남아라든지 어디서 북한이 다닐 만한 곳에 전염병이 좀 도져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이런 국경 올 폐쇄입니다. 북한이 항상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기초의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면역이 작아서 이 사람들은 한 사람 감염이 돼가지고 그 주변에 감염시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재미난 얘기로 재미난 오픈 얘기죠. 코로나19 있을 때 북한이 환자 발생 3명 이러다 그 다음날 0명이에요. 또 그 다음날 1명, 그 다음날 0명 이런 데이터가 나온 적이 있는데 3명 나오면 3명 죽이고 1명 나오면 1명 죽이고 하는 거예요. 격리시켜가지고. 그만큼 취약해요. 이래서 이 광물자원 수출이라는 것은 지금 완전히 제로 베이스입니다. 이 제로 베이스가 또 언제 있었냐면은 요게 95년도에 또 있었어요. 94년도, 5년도, 6년도에 똑같습니다. 이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아사자가 그때 300만 명 나온다 그랬을 텐데 그때 이제 자원이 완전히 다운이 돼서 김정은 이래 오면서 김정일 정권 때 아버지 정권 때 무엇을 했냐면 해외 자원 유치를 시작을 해요. 해외 투자 유치를 시작합니다. 투자 유치를 해서 요만큼 올려놨어. 그래서 그게 이제 과실을 딴 게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에서 과실을 먹었다가 다시 내려오면 이게 여기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가냐면 이 광업이라는 게 한 번 스톱이 되면 다시 복구하는데 몇 년 걸려요. 해외에서 돈이 안 들어가면 광업은 복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쉽게 말씀드리면 석탄광이 있는데 석탄광 밑에서 채굴을 하죠. 채굴을 했을 때 채굴을 하면 이래 굴이 있을 거잖아요. 굴이 있으면 지하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지하에서는 항상 지하수가 있어요. 이 지하수가 갱로를 다 채웁니다. 채우다 보면 거기 세워놨던 나무라든지 레일이라든지 이게 다 못 쓰게 돼. 그 광산 개발을 다시 하려면 그 물을 다 투고해야 되거든요. 그걸 했던 게 요때인데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거를 아마 거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광업이라는 게 사실 북한
경제 회복의 원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게 참으로 안 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북한 빨리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남들은 100원짜리를 100원에 파는데 북한 애들은 100원짜리를 지금 너무 싸게 팔아요. 요게 이제 2015년도 데이터인데 지금도 2015년도면 왜 이 데이터 최고 북한이 광물을 최고 많이 팔았을 때입니다. 15년도 데이터 보면 대중 수출 물량이라고 가격을 보시면 우리는 그때 석탄 1톤에 110불, 111불에 가지고 왔는데 얘네들이 중국에 넘겼던 가격은 73불이에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몇 가지 요인은 있어요. 북한과 중국은 접경 지역이 있잖아요. 접경 지역이 있어서 물류 비용이 안 든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먼저 돈을 주고 선투자를 해서 광물을 가져가면 우리 동양 사람들 100원 주면 한번 덤으로 120, 30원어치 주잖아요. 그걸 나눠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북한에 이제 기술이 열악하다 보니까 2만 톤짜리 배를 보냈으면 광물은 반드시 검수를 합니다, 전체. 근데 받아보니까 2만 톤짜리, 100불짜리 2만 톤을 받아보니까 이게 뭐 돌도 들어가 있고, 뭐 희한한 광물이 아닌 것 쓰레기도 들어가 있고 막 이래요. 그거 다 재서 페널티를 매기거든요. 또 좋으면, 칼로리 같은 게 좋으면 보너스를 주더라도 웬만하면 이제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페널티를 매기다 보면 이게 가격이 떨어져서 이런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해외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북쪽에 그 좋은 자원을, 아깝잖아요. 좋은 자원을 이렇게 팔아먹는다는 게 굉장히 아깝습니다. 실제로 이 남한에서도 2009년도에 북한 물량이 들어왔을 때 이런 가격 차이가 있었어요. 인상흑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직접 가서 공장 만들고 제품 만들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때 보면 톤당 그 당시에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400불 됐는데 북한에서 가지고 온 거는 우리가 지분비대로 50대 50 나눠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굉장히 싸게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북쪽하고 이 남북 광물자원 협력을 하면 굉장히 유리한 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생산성이 워낙 안 좋습니다. 세계 평균으로 했을 때 생산량 1톤에 53g 빼면 북한은 1g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23년도 신년사에서, 작년부터 신년사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제자원화라는 말을 아마 찾아보시면 있으실 건데, 제자원화는 사실 우리도 금이라 하면 옛날에는 5g 이상 돼야 금강 개발을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1g이면 되거든요. 금값이 워낙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 생산성을 높여라 하는 것이 이제 제자원화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중국이 투자를 싹쓸이 한다, 다 가져간다 뭐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실제로 북한 쪽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내에 부존하는 천연 재물은 다 인민 공동 소유의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 광업권이라든지 지분을 안 넘겨요. 그래서 그 중국 애들이 투자를 했던 거는, 저도 이제 그 접경 지역에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사업했던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정보를 캐내다 보면은 10개 들어가면 9개는 망해서 나와요. 처음에 이제 북한하고 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가지고 광산에 갔는데 이 10,000불어치를 다 빼와야 되는데, 북쪽에서 여기 인건비 빼고 못 빼고 하다 보면 회수가 다 안 되고, 또 제때 유통이 돼야 되는 게 광업 특성인데 안 되거든요. 납품해야 되는데 광물이 늦게 와. 이러면 또 그 마이너스 요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중국이 싹쓸이를 한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맞아요. 거의 망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자료를 찾아보면 투자액 자체도 별로 안 돼요. 뭐 3천만 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북한의 광산은 얘네들이 자주 왔다 갔지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이 이제 해외 사람들이 다 한번 찝쩍거렸던 광산이에요. 우리도 뭐 이 중에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우리 남한 측도 4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다시 다 그대로 원위치되어 있습니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엔 제재에 광물이 어떤 영향 미쳤냐. 북한이 많이 팔았던 것부터 하나씩 다 없애가지고 2016년도부터 해서 17년도 요 2년 동안 이 광물은 전부 다 수출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게 광물 남은 게 몇 종목이 안 남았어요. 뭐 텅스텐이나 이래 남은 건 있습니다만 거의 다 수출을 금지시켰다고 하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만큼 유엔 제재, 경제 제재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풀으려면 또 시간 많이 걸리겠죠.